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사신문 박쌤 박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김변 김선욱입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 깔고 시작합니까? 비가 오니까. 자, 겨울이고 네, 겨울인데 비 내리네. 비 내리는 겨울이고 네. 약속도 많고. 네. 네. 몸과 마음이 다 추운 계절인가요? 아, 아닙니다. 따뜻해요. 네, 연말 연시잖아요. 네. 19대 국회가 지금 지난 한 3년여 동안 정말 안 열심히 일했던 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열심히 밀어내기 한판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어느 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네. 평소에 좀 이렇게 열심히 하지. 네. 막판 되니까 참 간만에 열심히 일하네. 네, 그 국민의 공분을 산다 뭐 이런 말 때문에 열심히 하나요? 그러겠어요. 이제 다음번에 또 공천도 받아야 되고 뭐 선거도 다가오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진작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통과 못 시킨 거 미안해서 뭐 그러고 있겠죠. 네. 자, 오늘 희구라는 오랜만에 3MC 체제로 네, 맞습니다. 네, 한 명 더 있습니다. 반가운 목소리. 반가운 목소리. 희구라 시즌 1, 2에서 MC로 활약해 주셨던 간사랑 동호회 윤구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구현입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개인적인 일 잘 하면서 지냈습니다. 저는 여기 잘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반가운 얼굴이라고 또 해주셔서 아이, 고맙습니다. 자르는 것도 없고 잘리는 것도 없고. 네. 다시 올래요? 계속 그냥? 우리 뭐 해보고요. 네. 자, 오늘 우리 윤구현 대표 저기 얼마 만에 지금 출연한 거죠? 한 2년, 1년 반 이상 되지 않았나요? 2년은 안 지났을 거고. 오신 지가 얼마 됐어요? 저 온 지 한 2년 넘었죠. 그쯤 된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오랜만에 오셔서 자른 거잖아요, 저. 아니 그게 자르신 장본인이시구만. 아니 그게 꼭 그렇게 박쌤 나 안 잘라줘서 고마워요. 네. 자, 하여튼 오랜만에 모신 이유는 뭐 이런 자리에서 얼굴도 뵙고 그다음에 이 최근에 다나 의원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네. 이제 집단 시형 간염. 네. 우리 또 간사랑 동호회 대표로서 대한민국에서 이 간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의사들보다 많이 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그런 말을 하고 저는 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웬만한 의사보다 더 많이 안다. 책도 내시지 않나요? 아니요, 제가 책은 안 내셨나요? 게을러서 책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개념 무료 뭐 이런 거 안 내셨어요? 아, 왜 그래? 그래가지고. 요새는 개념으로 책 장사 안 하대? 요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나온 지 한 2년, 뭐 3, 4개월 지나니까, 네. 사실 판매가 조금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개정판을 내셔야 되겠죠. 네. 개정판을 저도 게을러가지고, 개정판 준비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나 의원 사태 관련해가지고, 이 얘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모시고, 희구라 134회 진행해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의료의 본질을 독특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계적인 의사 에릭 토폴이 환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내놓은 처방인 이 책은 누구나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다.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 에릭 토폴은 이 책에서 앞으로 보건의료에서 스마트폰이 어떻게 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의 의료에서는 소비자가 새롭고도 막강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우리 앞에 생생하게 제시한다. 신종균 삼성전자 CEO. 청진기가 사라진다의 저자 에릭 토폴의 신작. 환자 중심의 미래의료 보고서.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이제 의료의 민주화가 다가온다.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The future of medicine is in your hands. The patient will see you now.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네. 자, 저번에 사주팔자를 이용해서 환자를 진료한다는 한의원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네네네. 그 새로운 소식이 좀 있다면서요? 네네. 일단 조금 소개해드린 지가 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A한의원이라는 곳에서 사주에 의한 오행 진단으로 질병을 찾아내서 전통 한방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좀 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일에 이 A 한의원을 의료인의 품위 유지를
뭐 위반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의료법 61조 위반이다. 이러면서 이제 보건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민원 제기 후에 이 A 한의원 홈페이지가 원래는 이제 한의원 홈페이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가 보면 사주팔자 등을 봐주는 사이트로 변경이 됐고 네. 그게 더 수익이 나나 보네요. 재밌다 이거. 유료 사이트예요. 네. 그 사이트 안에 어제 이거 보고서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A 한의원 관련된 기사가 이제 게재되는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원래 사주팔자를 보는 게 전문이고 부업으로 한의원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제 사이트는 일단 그렇게 바뀌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민원이 일단 접수가 됐잖아요. 그 종로구 보건소 쪽에. 그래서 이제 이 보건소에서 그 민원 접수 이후에 A 한의원을 방문해서 S 원장님이랍니다. 이분을 면담을 진행해서 한 5, 6년 전부터 이 사주 체질 진단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이 S 원장이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 보건소에다가. 그래서 이제 종로구 보건소에서 비과학적 진료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그냥 행정 지도를 하는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셨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로구 보건소가 사주 체질 진단이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오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비과학적 진료로 오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을 했는데 사주 체질 진단은 의료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뭔 소리예요? 좀 안 맞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저희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종로구 보건소는 현재 A 한의원에서 환자의 사주를 이용해 진료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말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5, 6년 전에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한의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지금은 이제 요즘은 안 한다. 이제 요 얘기를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뒤에 쭉 보면은 인간과 자연을 유기적인 관계로 보는 한의학의 특성상 음향, 오행, 인간의 태어난 연월 일시 등을 진단에 참고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거도 됐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게? 의료법 2조 2항 3호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원칙적으로 한의사가 행하는 한방의료 행위는 우리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의료법 제12조 1항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 기술의 시행에 대해서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 간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대법원 판례도 있고 옛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한다는 판례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간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한의원에서 하는 뭐 사주 뭐 이런 것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이거 어떻게 못 봐야 될까요? 좀 한의원에서 이게 그 동의법원 전설적으로 나온 얘기 있잖아요. 전녀위난법. 네. 그거 하면은 그러면은 안 걸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전녀위난법이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여성을 태아의 성별을 여자에서 남자로 바꿔주는 법 이런 거 이제 동의법원에 있다는 건데. 네. 그거 하면 합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게. 그 지난번에 손금 진단도 정부에서는 그거 괜찮다고 했었죠. 한의계에서는 오히려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랬었죠. 예. 정부가 좀 더 전통적이신 것 같고 한의계는 좀 더 과학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주 하나 뭐 음양 오행이나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사주가 음양오행 뭐 이런 거랑 같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사상체질, 사상의학 있잖아요. 사상의학하기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그거랑은? 그거는 사상의학은 뭐 이렇게 뭐 다른 뭐 이렇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론이죠. 사상의학은요. 그건 이제 딴 얘기긴 합니다만 그 한국 정부가 2005년, 6년, 한 10여 년 전에 이 사상체질 의학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겠다면서 엄청난 한 10개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돈 엄청 썼어요. 네. 지금 10년 지났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밝혀졌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다시 한번 추적해가지고 한번 다루죠, 오랜만에. 그럴까요? 네. 오래간만에.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이제
그 사상을 가지고 그 네. 체질 분석을 해서 그 연구비를 엄청 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 그 한이 태양인 이제만 뭐 이런 거 할 때 네. 뭐 장비도 만드는 데가 있었고. 태양인, 네. 소음인, 그렇죠, 뭐 그렇죠, 그거. 그거 있잖아요. 체질이 그렇다. 네.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맞는 약이 있고 안 맞는 약이 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런 네. 거 하는 거죠. 그게. 그 이제 개인 맞춤형 의학의 그렇죠. 원조가 이재마 야. 선생인 거죠. 훌륭하다. 그런 거죠.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요 규정도 재밌네요.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원래 의료법에 몰랐네. 의료인이 하는 의료 기술의 시행에 대해서는 누구든 간섭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답니다. 간섭 많이 하던데 여기저기서 심사평가원도 그렇고 다른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경우 외에는니까 다른 그렇죠. 법령이 있죠. 그 다른 법령에 이런 택도 없는 비과학적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라 이런 규정도 있잖아요.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그런 규정은 없을 텐데. 없어요? 네. 성폭력 예방법에 있나? 그런 거 없을 텐데. 근데 참 웃긴 게요. 사주팔자로 뭐 진료한다 이런 거를 한다라는 민원이 딱 제기되니까 홈페이지는 바꿨어. 바꿨어요. 찔리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서 안 물어봤더니 했다. 5, 6년 최근에는 안 전까지는 했다. 했을지.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요새 그 사주 보는데 얼마 정도 되나요? 저는 뭐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네. 사람마다 달라요. 달라요. 그게 그게 전형적인 비급여 아니에요? 비급여죠.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기가 다르니까. 이 3,000원짜리부터 막 30만 체계 원짜리까지 내에서 그 보험 수가로 정해져 있는 본인 부담금 받는 것보다는 사주 봐서 신통하면 그게 훨씬 더 수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뭐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업종 전환을 하신 거지 어떻게 보면은. 업종 전환을 하셨다. 사주를 봐주시고 결과에 따라 진료도 조금 봐주시는. 그렇게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주가 본업이고 한의원이 직업을 바꾸신 거네. 부업일 수도 있잖아요. 직업 수행의 자유가 있는 건데 그렇죠. 뭐 그걸 박사님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보건소에서도 뭐 보건소에서도 괜찮다는 보건소는 거죠. 괜찮다고. 사주 체질 진단.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답니다. 사주 체질 진단. 그리고 간섭하지 말래잖아요. 의사가 사주 체질 진단을 하는 건 의료법에 저촉이 되죠. 의사는 안 되죠. 의사는 한의사가 한의학적 아니니까. 그게 학문적 그게 없으니까. 의사는 안타깝네요. 별점 받으면 어떨까요? 타로. 서양에서 들어왔으니까. 타로. 좋은 생각인데 참신한 생각이에요. 별점을 봐주고 별점도 가격이 없으니까 그건 근데 심평원에서 안 건드리지 아니야. 않을까요? 그게 저기 동의보감처럼 뭔가 이렇게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히포크라테스가 쓴 무슨 의학 교과서 고대 교과서에 있으면 괜찮은데 있겠죠. 그런 소리 하시면 별점 받으세요. 아니죠. 별점을 봐주고 벌점. 심평원에서 오면 나는 점성술사다. 별점을 봐주고 있다. 진료는 여기서 조금 하는 거다. 이러면은 심평원에서 가만히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하여튼 이 한의사는 사주체질 진단해도 되고요. 됩니다. 네. 네. 의사는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의사는 네. 하면 안 되죠. 그래갖고는 그 다음에 이 종로구 보건소의 답변이 나오고 나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의사협회 한방특위에서는 재차 민원을 또 제기했죠. 네. 종로구 보건소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한방TV가 다시 뭐라고 했냐면 현재 A한의원 홈페이지는 사주팔자 사이트로 바뀌어 있지만 최근까지 사주체질 진단을 한다는 홈페이지가 운영돼 왔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때 보도해가지고 확인한 거죠. 네. 5, 6년 전부터 사주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보건소의 말을 100% 믿는다고 해도 결국 5, 6년 전까지는 사주팔자로 진단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었죠. 된대잖아. 사주팔자로 진단을. 괜찮다니까. 지금도 5, 6년 전까지만 하고 왜 그만뒀냐는 거죠. 쭉 해도 된다니까. 차라리 그걸 물어봤어야죠. 네. 그러게. 왜 바꾸셨어요? 한번 갔다 올래요? 곽 기자? 저요? 응. 본인 사주 해가지고 저는 체질 좀 토정 비결도 보시고 연초에. 저는 침을 무서워해가지고 근데 한의사원을 잘 안 가는데. 네. 한의원에서요 침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돈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약재를 훨씬 더 좋아하는. 그죠. 예. 제가 몇 달 전 좀 됐는데 그때 뭐 허리인가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 회사 앞에 있는 한의원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되게 떨떠름하더라고요. 그 한의사분이 침 맞으러 왔다 그러니까. 침 맞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놔주시긴 했는데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아이, 설마요. 그렇죠. 저희 쪽에서는 흔해요. 한약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침은 맞고 부항은 뜨되 한약은 안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간염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관절 질환 있으면 네. 근데 가서 침만 맞고 부항은 뜨는데 약은 안 먹겠다 그러면 자꾸 이제 먹으라고 강요를 한다고 이것만 안 먹으면 효과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한다는 얘기 하시죠 많이. 안 먹으면은 효과가 별로 없겠죠.
그 매출 증대 효과가. 그건 의료의 공공성을 자꾸 훼손하는 말을 하시고 그러세요. 매출 증대가 왜 나와요, 여기서. 자,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발언 때문에 의료계가 조금 시끄럽네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언제, 어디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게 이제 지난 4일 국회에서 한중 감염병 질환 공동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이제 이 의원께서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때 뜬금없이 가셔가지고 이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건복지부의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한의사한테 현대 의료기기를 허용하기 위해서 복지부를 끌어당겨서라도 이거를 꼭 자기가 이제 하겠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네. 손목 비틀기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염병은 바이러스성이고 몇몇 항바이러스제를 제어하면 제대로 된 치료약이 없는 상황에서 인체 면역력을 회복해야 하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뛰어난 방법 중 하나가 한의학이다. 때문에 이제 한의사의 감염병 연구에 현대 의료기 사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 딱 들어보면 딱 정확하게 표현의 의미가 있네요. 손목을 비틀면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하기 싫은 이유가 보건복지부가 뭐 말도 안 되게 하기 싫어 하겠습니까? 일단 이유가 있으니까. 강압에 의해서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 말 깡패랑 다른 게 뭐 있어? 뭐 그런 거죠. 예. 국회의원이신데 왜? 자, 지금 김변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지금 깡패와 다를 바가 깡패가 없다. 다를 바 없지. 말을 그런 식으로 손목을 비틀다니 무슨 보건복지부가 소송 들어오면 본인이 직접 대리하나요? 대리가 아니죠. 뭐 처리하나요? 괜찮아요. 그 국회의원이 품격이 있어야지. 그 정부의 그렇죠. 손목을 비튼다는 말이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저는 여기 지금 좀 전에 곽 기자가 한의사의 감염병 연구에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에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지금도. 네. 뭐 손목 안 비틀어도 개원이가 연구할 건 아니잖아요. 네, 손목 비틀지 않아도 연구하는데 현대 의료기기 사용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환자한테 저기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돈을 받거나 뭐 이런 연구만 하면 되는데요. 네. 근데 뭐 저기 연구가 아니라 임상시험 어설픈 임상시험 같은 거를 하면서 환자한테 돈은 받으면서 이거를 연구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지만 수년 전에 같이 소송했던 그 사건이 그런 거였죠. 뭐 옛날 얘기를 새삼스럽게 또 하고. 소송했었어요? 네. 근데 왜 나한테 안 맡겼지? 네. 자리를 같이 못하겠다. 자, 그래서 이목희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의료계에서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네, 뭐 이제 분노 당연히 나왔죠. 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9일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한의사가 감염병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 비허용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얘기하면서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를 이용해 현대 의학적 원리로 진단한다면 한의학에 기초한 행위가 아니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이제 일단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한방 협진으로 현대 의료기기를 충분히 사용해 왔으나 지금까지 감염병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한방 치료법을 발표하지 못했다. 현대 의료기기 비허용으로 한의사들이 감염병 연구를 할 수 없다는 이 의원의 발언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이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복지부의 손목을 비튼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논의가 이제 이 말이 이슈가 된 표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정당한 입법 과정을 무시하고 행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함부로 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의무인 지위 남용의 금지를 어겼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이 의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밝히시겠죠. 그러시겠죠. 그래서 뭐 성명만 발표한 게 아니라 뭐 앞으로도 계속 뭐 규탄 집회 시위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낙선 운동 비슷한 것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했다면서요? 지금 네. 저희가 녹음은 10일 날 하고 있지만 방송은 11일 날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의협투가 성명에 그치지 않고 11일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세 차례에 걸쳐 새정치민주연합 당사가 있는 여의도와 금천구에 위치한 이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규탄 집회 및 1인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뭐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게 저기 아닌가요? 거기 뭐 그렇게 많은 의사들은 아니고요. 네.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의료 현안들에 하도 대해서 위원회 그런 게 목소리를 내시는 많아가지고 분이죠. 예. 그래도 요새 텔레비에 나오는 위원장 정도는 돼야지. 오늘 조계사에서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네. 그분 말씀하시는 네. 위원장이 정말 많죠. 이모키 의원이라는 분은 재선 의원이고요. 17대 19대 국회의원이고 서울 금천구가 지역구시고요. 금천구. 네. 여기 병원도 하나 말씀하셨죠. 내신다고. 금천구. 예? 종합병원 거기다 설립하시겠다고. 금천구에. 네, 없다고. 금천구 한의사협회가 어딨나요? 양천구. 그건 양천구에 있죠. 금천구하고 양천구하고 좀 다르죠. 다르죠. 금천구에 종합병원 설립하신다 그랬는데 거기 제가 한번 지도로 재봤어요. 기억이 나네요. 고대 구로병원하고 보라매 병원하고 쟀더니 다 20분 정도, 금천구 어디에서나 20분 정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굳이 또 금천구에 종합병원 필요하시다고. 한방병원 쓰시겠네요. 그러셨죠. 자,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쭉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민주화 운동에 투신해서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도 인정을 받으신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특보도 지내시고, 민주당, 지금은 이제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시군요. 많이 하시고, 네. 지난 회기에도 보건복지위원 계속 계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별일 없으면 아마 다음 선거에도 되시는 출마하시려고 뛰시겠죠?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좀 다소 표현이 거치시네요. 근데 이제 프로필을 왜 봤냐면 혹시 뭔가 이런 한의학이나 이런 쪽이랑 있으신가. 관련이 있으신가 하고 쭉 봤는데 전혀 없으신데 이렇게까지 센 발언으로. 아니 근데 이 의원께서는 갑자기 국정감사 이런 데도 이제 발언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이제 복지부 국정감사 할 때는 이제 한방 관련 이슈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보면 한방에 조금 도움을 주시려는 발언을 많이 하시고, 제가 예전에 쓴 기사 중에서도 한방자만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기사 저도 몇 번 썼었는데, 네네네. 거기에도 보면 이 의원 성함이 이제 많이 등장했었죠, 그때 기사에서도. 네.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시는 한방 거예요. 쪽에 돈 투자하는 거를 강력하게 평소에 이제 지론으로 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거기 돈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뭐 원래 하여튼 그런 분입니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저희가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복지부의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우리 정지명 장관님께서 이제 호신술 좀 배우셔야겠네요. 손목 비틀기 들어오면 다시 이게 돌려서 그거 대치기 이런 거. 장관님 정형외과 아닌가요? 장관님이 정형외과라서 아주 잘 관절 이런 쪽에는 관절 잘 적응하실 수 기부술을 있어요. 딱 끼고 다니는 거야. 평상시에 안 비틀어지게. 다치셔도 이렇게 회복이. 복지부의 손목을 비튼다고 했는데 지금 또 이걸 또 장관의 손목을 비트는 걸로 살짝 바꿔가지고. 왜냐면은 복지부라는 건 무형물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잡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부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런 사람의 손목을 비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의원님 수준에 맞추려면 장관님 정도가 되지 않아요. 음. 차관님 정도가 맞나? 모르겠네. 차관님 정도는 차관님도 쉽게 손목이 꺾이실 분 같지는 안 보이던데. 그러게요. 굉장히 하여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보건복지부 손목을 공무원들은 손목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볼링 할 때 쓰는 아대 같은 거 좀 차고 다니세요. 이모키 의원 만날 때는. 넘어갈까요? 아니 또 해요? 이 내용 아니요, 이 내용은 끝났는데. 네네. 자, 연명의료법, 예. 연명의료법 드디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렇죠. 연명의료법이 거의 다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본회의만 남았죠? 복지위 전체위 통과했으니까 거의 이제 복지부에서는 논의 끝내서 이제 올렸고 본회의에 본회의에서 이제 거의 통과되는 분위기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복지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 원래는 법사위를 가서 그 다음에 본회의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장이 직권을 넘기지 않는 이상. 그렇죠. 요새 법사위 위원장이 몇 개 법이 그냥 자기도 통과된 적이 있죠. 자기 없이 그냥 슉 갔다고 막. 법사위에 회부된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원래는 복지부의 그 소위도 통과를 못 하고 있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저희가 접대 한번 전해드렸죠. 특정 그랬었죠. 의원 한 명이 끝까지 개겨가지고 그랬다고 계속 이렇게 반대 발목 잡기 하여튼 안 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그분이 일단 오케이를 한 것 같고요. 그랬으니까 이제 통과가 됐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법안 소위 통과 복지 전체 통과하고 이제 법사위까지 잘 갔습니다. 그래서 별일 없으면은 아마 이번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까? 네, 일단 소개를 좀 드리면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환자에 대한 정의를 일단 해야 되잖아요. 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일단 연명의료를 결정 여부를 할 수 있는 환자로 정의를 해놨고요. 네. 그다음 연명의료에 대해서도 이제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법에는 이런 이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이나 항암제 투여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법 안에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 중단할 수 있느냐, 요걸 이제 또 좀 봐야 되는데, 요건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요 기준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나는 연명의료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의사가 있는 경우에 이제 중단할 수 있고요. 이게 처음에 물론 이제 그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서류 같은 건 그렇죠. 필요하죠. 연명의료 네. 계획서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이제 이런 이 임종 상태에 왔는데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평소에 자기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말한 그걸 들은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고요. 가족이 1명의 경우에는 그 외에 진술자가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진술이 있으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추정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두 번째는 돼 있고요. 세 번째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확인이 평소에도 얘기했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된 경우죠. 이때는 이제 미성년자인 환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연명의료 결정에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하는 경우 되고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결정에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큰 줄기입니다. 가족 전원이면은 어디까지예요, 변호사님? 어디까지일까요? 가족 전원? 그러니까 이거는 법 규정을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좀 자세히 좀 봐야 존속, 뭐 비속 뭐 해가지고 친족이라고 뭐 여기 정의가 나올 거예요. 뭐 몇 촌까지냐, 뭐.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너무 많으면 또 이게 그러니까요.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의견이. 법을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런 건 정의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초기 때문에. 논의보다 많이 진전됐다고 생각되는 게 초기에는 제 기억으로 여기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병원에서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하라고 그랬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의사 2명이 판단하면 되니까 그 위원회 언제 꾸리냐, 그 꾸릴 시간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반발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그건 좀 나아졌네요. 그렇군요. 그 국가에서 그 관리 기관도 하나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국립 네네, 연명의료 그렇습니다. 관리 기관 이런 거를 이제 두기로 했고. 그렇습니다. 또 뭐 이와 관련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미 다 많이 있죠? 대부분의 병원들은 큰 병원들은 다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환자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걱정하는 뭔가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거나 그렇죠. 예, 본인의 뜻과 다르게 반하게 치료를 제대로 못 받거나 뭐 아니면 뭔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살거나 그렇죠. 뭐 이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2중, 3중, 4중의 안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시지 않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조금 그렇죠. 이제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요 정도를 이제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이다. 뭐 일부에서는 사실 뭐 거의 선언적 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도 요 정도로 이렇게 이런 내용 선언적 법에 가까운 내용이 통과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죠.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진통도 많았습니다. 4, 5년 됐나요? 4, 5년보다 뭐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 할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4, 5년보다 더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김할머니 사건이 2008년이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그때부터라고만 쳐도 한 공론화돼 있었으니까. 7년 이상 걸리는 거죠. 예. 뭐 제도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급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연명의료법 통과 관련해가지고도 또 한의사 관련 뭐 또 이슈가 또 있다고요? 요것도 이제 이모키 의원 분께서 이제 아까 나온 그분 손목 비트는 그분 과정에서 또 한 말씀을 이목희죠. 임옥희라고 들리기도 해요. 그런가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합시다. 임옥희 씨께 죄송합니다. 예. 임옥희 씨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임옥희라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예. 하여간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분은 이목희 의원님. 네. 예, 이분입니다. 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법이 이제 복지부 법안 심사를 계속 거쳤잖아요. 거기 이제 보면 심폐소생술, 뭐 혈액주석, 인공호흡기 뭐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특수연명의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한의사가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를 연명의료 결정권자에서 제한다 이런 결정을 이제 복지부 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한의사는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이분이 아니 뭐 제한다라고 할 필요 있어요. 그냥 의사가 결정한다라고 그렇죠. 해놓으면 되는 건데. 그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목희 의원은 연명의료를 보면 담당 의사는 의사로 한정돼 있다. 그렇죠. 말기 환자의 경우 한의학을 통해 치료를 받는 환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은 한의사를 배제시킨 법안이라며 복지부는 상식에 어긋나는 조치를 법을 통해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연명의료법은 의료법에 명시된 한의사의 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법안이라며 한의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소신이 굉장히 뚜렷하신 뭐 소신은 뚜렷하신 것 같은데 말기 환자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하고를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거기 한의학을 통해 치료를 받는 말기 환자는 많죠. 하지만 계시죠. 임종 과정에 있으면서 뭔가 이런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이런 거를 받고 있는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한의사한테 받고 있는 환자는 없잖아요. 한의사가 발급한 사망 진단서가 연간 몇 건인지가 궁금하네요. 좋은 지적인데요. 네. 발급이 가능한가요? 의료법상 가능할걸요? 가능하겠죠. 네. 그래요? 그건 가능할 겁니다. 그런가요? 네. 한의사가 아니 사람이 가능해요?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는 뭐 한의학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대신 그분이 이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이나 뭐 이런 데서 진료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마지막까지 진료하시고 가실 때까지 거기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분이 그 예전에 그 왕들 돌아가시면은 그 한의사가 그러네요. 뭐 붕어 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나요? 붕어 하셨다고 붕어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야 오랜만에 듣는다. 붕어.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한의사가 막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용마루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천 휘두르고 그거는 그 넷이 그래서 그렇죠. 뭐 조선시대 이후로는 없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있을 거예요. 왜 있겠죠. 한방 요양병원 역할을 하는 한방병원들도 많으니까 거기서 그래요? 많이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의사가 진단서 쓰겠죠. 그렇겠죠.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보통 요양병원에서 의사가 같이 근무하죠. 진단은 의사가. 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한번 박 기자가 또 말 나왔으니까 좀 해봐야겠는데. 그런가요? 한의사가. 근데 그런 진단서가 다 국가적으로 수집이 되나요? 사망 진단서? 네, 그것에 수집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기록이 다 남지 않나요? 통계청에 찾아보면 있을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통계청에 사망원인 발표하는 게 다 사망 진단서를 근거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렇죠. 종별로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작성했는지 그걸 누가 작성했는지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슈 내방연 진행하죠. 혁신이 필요해. 혁신해야지. 다 바꿔. 그냥 혁신으로는 부족해. 파괴적으로 혁신해. 근데 파괴적 혁신이 뭐야? 병원도 파괴적 혁신이 가능해? 가능하지 않나? 어려울 것 같긴 해. 무턱대고 갈아엎기만 하는 조직은 절대 모르는 스마트한 혁신 비법. 메이오 클리닉 혁신센터에서 배우는 덜 파괴적 혁신. 생각은 크게. 시작은 작게. 행동은 빠르게. 메이오 클리닉의 스마트한 혁신 비결. 덜 파괴적 혁신. 자, 앞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슈 내망위원회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호회 대표와 함께 다나 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처음 딱 터졌을 때, 네. 그때 이제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뉴스 보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는 드문데요. 외국에서는 가끔 터집니다. 미국 이런 데서는
C형 간염 걸린 의사가 예. 본인 팔을 찌른 다음에 예. 환자를 찔러서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 집단 감염 사태들이 몇 년에 한 번씩은 보도가 되고요. 가장 그래요? 최근에 2013년에 일부러 찌르는 건 아니죠? 일부러 찌르는 경우죠. 왜요? 미치기 전에야. 그러니까 더 황당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진짜 미친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또 이제 C형 간염, 우리나라는 이제 C형 간염 걸리는 경로 중에 그 마약이 좀 드문 편이에요. 왜냐하면 주사기 마약을 많이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주사기 마약을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C형 간염이 좀 감염이 높고 가능성이. 그래서 뭐 마약 중독자인 의사 같은 경우 충분히 할 만하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모 병원에서 9명이 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사망까지 하셔서 2급 살인으로 무기징역 받은 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야. 거긴 또 그런 나라는 그냥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죠. 그렇죠. 자기 혼자 나만 죽을 수 없다 뭐 이런 네, 건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의사인데 2급 살인으로 무기징역. 네.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맞네요. 의도를 가지고 진짜 찌른 고의적으로 거니까. 네. 상해 그죠? 상해를 저지른 거니까.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착한 거예요. 그렇게. 아니, 뭐, 그런 이상한 말씀 하시지 말고. 아니, 그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거는 혹시 그런 계열의 사건인가? 라고 아니요. 의심했다는 그건 아니고, 거예요. 그냥 뉴스에서 봐왔던 사건들인 거죠. 한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게. 근데 한국에는 주사기 마약도 적은데 왜 이렇게 발생했을 거라고 추정했냐는 거죠. 이제, 다음날 정도 이렇게 봤는데 저도 이해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최초 보도가 이제 특정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 왜 걸렸지? 제가 그 군생활에서 의무병을 해가지고 주사를 놔봤거든요.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제가 놔본 몇 안 되는 주사기 사용 경험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청년 히포크라테스 들으면서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했죠. 칵테일 식으로 하는 걸로.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수액병에다 바로 쏴주면 되지 굳이 그거를 한 명 한 명 놔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참 귀찮잖아요. 이게 가서 한 번 딱 놔주고 그냥 자기 쉬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그 지팡이 짚고 다니시면서 한 명 한 명 놔준다는 게. 윤 대표도 저 기자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한 4시간을 떠든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하고. 여기저기 여러 사람하고. 네. 저도 이 사건 터졌을 때 여기저기 기자들이 전화해가지고 설명을 해달라는데 나도 이해가 안 간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첫날. 네. 네. 그래요. 자, A형 간염 참 이게 전 의사고 윤 대표는 의사가 아닌데 제가 질문하는 게 상당히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그 A형 간염, B형 간염, C 그러니까 네. A, B, C 중에서 이 C형 간염은 뭐 어떤 병이라고 해야 딱 적절할까요? 뭐 언론에 좀 잘못 보도된 내용들도 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잘 모르시니까. 바이러스성 간염이 그러니까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가 있죠. A, B, C, D, G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만성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거는 B하고 C 두 가지가 있다라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B형 간염이고 C형 간염은 드뭅니다. B형 간염은 성인 같은 경우 인구의 한 5%, 통틀면 3% 정도 가지고 있고요. C형 간염은 정확한 유병률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뭐 0.78, 0.7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항체 양성,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항체 양성 수준이고요. 실제 현재도 C형 간염 환자이신 분들은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 되어 있고요. B형 간염은 본인이 대부분 B형 간염인 거 아세요. 검사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근데 C형 간염 환자의 3분의 2는 본인이 C형 간염인 걸 모르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는 환자들도 B형 많다고요? 간염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도 저는 본 것 같은데. 뭐 산정 검사, 군대 입사, 뭐 중학교 1학년 때 다 검사, 뭐 워낙 많이 하죠. 근데 C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서만 감염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요 감염 경로가 뭐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거나 하는 경우 드물겠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을 테고. 수혈에서 C형 간염 검사를 시작한 게 92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92년도에 수혈을 받으신 분들 다 고위험군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이전에? 네. 그 이후에는 수혈에 의한 사건은 없었습니까? 2004년도에 적십자 직원 한 분이 양심 선언을 했죠. 그래서 부적격 혈액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뭐 한 7만 건 가까이 출고가 되었다. 그래서 그때 2005년도에 대대적인 조사를 했었고요. 한 2, 3년에 걸쳐서. 네. 최종 조사 끝난 지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감염 사례가 몇 명이 나왔습니다. 그때 몇 명 있었어요. 그걸로 해서 나온 사례 숫자는 B형 간염이 14명까지 가능했
있다. C형 간염은 5명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5명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보다 10배 이상의 환자가 지금 나온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부적격 혈액 7만 리터, 7만 단위가 출고됐는데 그 중에서 10년간 조사했더니 C형 간염 환자가 5명 있었는데 네. 지금 다나의원에서는 한 군데에서 몇십 명이 지금 나왔다는 70명, 80명 네, 나온 거죠. 엄청난 사건이군요. 네. 네. 참고로 요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 3천억 정도의 돈을 쓴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수혈이 감염 경로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는요. 성관계도 있는데 성관계는 파트너가 한 명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요. 네. 배우자인 경우에도 5% 안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오랫동안 부부 생활했는데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콘돔 사용을 굳이 할 필요 없다라가 일반적인 권고고요. 다만 이제 파트너가 뭐 서너 명 이상 늘어나면 6배 이상 이제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C형 간염이라도 네. 성관계 중에 피가 섞이는 경우도 늘 섞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드물게 뭐 아주 험하게 이럴 때나 섞이는 거잖아요. 뭐 상처가 있거나. 네. 그러니까 성관계를 5-6명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 파트너. 번에 5-6명 아이, 이런 뜻이에요? 파트너가 이제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총각들 뭐 이런 이제 좀 총각이라고 굳이 뭐 한정 씌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뭐 월요일 날은 A 양하고 네. 화요일 날은 뭐 그렇게 B 양.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우리 다 이해해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서 물어보지 파트너가 많다. 네. 근데 왜 그러면은 더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정확한 건 뭐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셔야 되겠지만 다른 성병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성기에 상처가 있는 다른 성병이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파트너가 여러 명이면 일단 총 횟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상처가 생기거나 좀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극이 많이 A양하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네. A양 아닌 A, B, C, D, E하고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다고. A양하고 월화수목금 하는 거는 아까 상관없다고. 네. 희한하네. 희한하네. 노출될 감염은 모르겠습니다. 위험군들이 많다 이거네 그러면. 여러 명을 만나면 그 중에 감염된 사람을 만날 거군요.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군요. 있고 네. 제가 생각에는 다른 성병 동반하는 것도 뭐 배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다른 성병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혈액이 옮겨갈 가능성이 좀 늘어나겠죠. 그 병균과 함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문신, 타투. 문신도 충분히. 그것도 좀 관련이 있고. 그 피부에 상처 내는 건 다 가능해요. 그다음에 문신, 뭐 치과 치료, 피어싱, 침, 손목 침술 비틀기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상처가 안 나니까. 그래서 문신, 귀걸이 같은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가능하죠. 거죠. 뭐 오염된 걸로만 계속 쓰면. 이 조사를 정부에서 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님께서 하신 걸로 아는데 생각보다 월등히 높은 감염원은 별로 없어요. 다 고만고만하군요. 약간씩만 높지 월등히 높은 건. 그래서 하여튼 그 문신이나 뭐 피어싱이나 귀걸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 하여튼 바늘로 찌르는 기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마약 사용, 그리고 침술, 침술도 가능하다. 침술도 오염된 침을 사용해서 계속 쓰거나 뭐 이러면 원칙은 일회용 쓰도록 되어 있죠. 요즘은 일회용 쓰니까. 안 하면 한의원의 침도 요새 일회용으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냥 법적인 의무사항 일회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안 쓰는 곳이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죠. 그러니까 방송에 나온 대침 있잖아요. 그걸 일회용을 쓸 리는 없잖아요. 뭐 30cm짜리 침 이렇게 보여주고 그럴 때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내용 이 화면에 나오면 전 돌려가지고요. 자세히 안 봐가지고 모릅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참 감염되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80명. C형간염, 그러니까 이번 사건 보면은. 근데 유전자형이 또 이 원B, 원A가 있는데 뭐 어느 게 우리나라에서는 흔한데 이번 사건은 뭐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좀 설명해. 처음에는 이제 그 C형간염은 다시 이제 유전자형을 구분을 하거든요. 1A, 1B, 2, 3 뭐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뭐 4형, 뭐 3, 4 이렇게 나누는데 유전자형에 따라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후도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고 지역마다 유전자형 분포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1B가 45에서 59, 2A가 26에서 51%로 되어 있어요. 근데 북미로 가면은 이번에 나온 1A가 60%이고요. 이제 1B가 뭐 20%. 그럼 이번엔 북미형이 많이 나와요. 1A는 한국에는 굉장히 드물다면서요. 1% 정도로 되어 있죠. 전체 C형 간염 중에 1A형은
1%인데 한국은 네. 북미는 60%고. 네. 근데 이번에 이 집단으로 퍼진 게 다 원A라고요. 네. 저는 이게 그 보도가 나가는 게 이게 뭐 치료가 어렵다, 뭐 드문 유전자형이다, 뭐 예후가 그렇죠. 좋지 않다 이런 게 나간데 다 잘못된 거고요. 뭐 네. 실제로는 연구는 제일 많이 돼 있죠. 미국에서 많으니까. 네, 그렇죠. 아. 연구는 제일 많이 되어 있고 약도 있겠네요. 약도 많이 있고. 원 A하고 원 B가 치료 성적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네. 기존 치료도 그렇고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먼저 들어온 약이 원 B만 쓸 수 있는 약이 먼저 들어왔어요. 8월 달에 들어왔고요. 지금도 처방이 나가고 있는 약이 거고 있고. 올해 8월이요? 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유전장에 다 쓸 수 있는 약은 10월 달에 허가는 됐는데 급여는 아직 협상 중에 있어서 그걸 당장 비싸겠네요. 쓸 수는 있지만 매우 비싸고 뭐 급여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매우 비싸기 걸리겠죠. 때문에 네. 급여가 될지도 명확하지 않고 뭐 매우 이런 비싸다는 상황입니다. 게 얼마 정도 돼요? 3개월 쓰는데 4,600입니다. 우와. 참고로 미국에서는 1억 6천 정도 합니다. 우와. 3개월 쓰는 데를 기준으로 하는 건 3개월 쓰면 낫는다는 뜻인가요? 99%에서 100%가 완치가 됩니다. 완치요? 만성으로 안 가고 완치되는 네. 건가요? 네. 참고로 C형 간염은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는 게 알려진 게 벌써 10년 정도 됐어요. 2005년부터. 근데 이제 그때는 완치율이 좀 낮았고요. 50에서 60. 건강 강좌 듣는 것 같아요. 와, 그런지. 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10년 전이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내과 선생님들 중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계속 저기를 안 하니까. 내과 아닌 사람들 중에는 진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연수교육 몇 년 받으면서 연수교육도 자기 전문 분야만 받지. 그렇지. C형에 대해서 이렇게 C형 간염 얘기하잖아요. 얘기는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 C형 간염 치료가 왜 그러냐면 이게 기존에 쓰는 인터페론하고 리바비린 병용 치료가 부작용이 매우 심해서요. 치료 환자의 한 15% 이상이 중간에 그만둡니다. 부작용이나 아니면 15%면 엄청 힘들어서. 그렇죠. 뭐 그냥 대부분 가장 흔한 부작용은 독감 같은 증상을 1년 내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들겠다. 고약하네요. 그리고 머리가 이제 많이 빠지고요. 이거는 치명적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유난히 치료하네. 이거 진짜 치명적인데. 네. 이게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이 아주 안 좋은 부작용이 이제 갑상선 기능과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가역적인데 비가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최악은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는 C형 간염은 나중에 암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B형보다 높기 때문에. B형보다 더 나쁜 병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았고 치료도 쉽지 않다. 네. B형 간염은 그때 뭐 치료 완치 이유를 떠나서 치료 약들은 그래도 꽤 있었는데 C형 그때도 간염은 없었을걸요? B형 간염도. 네. 근데 하여튼 이제 느리니까. 네, 느리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C형이 더 뭔가 나쁜 놈이다. 이런 이미지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하여튼 간암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C형 간염은 매우 적다. 그래서 시험에 덜 나오는 뭐 이런 거였는데 그렇군요. 이 아까 5년? 2005년 뭐 하여튼 그 무렵부터 이 신약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2005년에 기존의 인터페론이 이제 주 3회 쓰는 거를 주 1회 쓰는 거로 개량한 약이 나온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완치율이 좀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고. 그래서 뭐 1형 같은 경우 50에서 60. 또 우리나라가 C형 간염, B형 간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데 C형 간염은 좋은 잘 걸 치료되는 가졌구나. C형 간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외국보다 한 10%포인트씩 높아서 50에서 60% 1형 같은 경우 치료되고 2형은 뭐 80에서 90%가 완치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근데 제약회사가 힘들어했던 게 개원이들 모셔놓고서 내과 개원이 모셔놓고 이거 치료되는 병이니까 제발 좀 큰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달라고. 개원가에서 치료한 데가 10군데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돈이 안 됩니다. 이게 환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럴 것 같아요. 치료죠. 환자들은 계속 힘듭니다. 선생님 뭐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어요. 약을 말려야 되고 이상해요, 머리가 빠져요. 이러면 달래야 되고 이런 치료였거든요. C형 간염 걸리면 치료하기 전에 어떤 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요? 만성 B형 간염은 똑같이 증상이 없습니다. 되게 무증상이죠. 뭐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것도 없고요. 초기 급성 간염일 때는 심한 경우 황달이 오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급성으로 앓고 끝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예. 아무런 증상이 없이 지나간 사람들이 많죠. 우리 다나의원 원장 사모님 네. 황달이 와서 검사를 처음 받아본 그렇죠. 걸로 되어 네. 있잖아요. 그분 아마 그때쯤에 걸린 것 같아요. 그 즈음에서. 그분은 오히려 급성으로 네. 만약에 급성으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케이스가 없었으면 이게 밝혀지는 게 굉장히 뒤에 더 늘을 밝혀졌을 수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그분이 더 안 커졌을 걸리고 수도 있죠. 쭉 갔으면 네. 계속
했었겠죠. 황달 나타난 게 어떻게 보면 뭐 그나마 잘된 일이라고. 피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진짜. 예. 자, 이제 의학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네. 피해자들을 좀 만나보셨죠? 뭐 직접 만나고 전화 통화 주로 전화 통화하고 있어요. 네. 뭐 어떤 반응들을 지금 보이고 계세요? 환자분들은 이제 언론에서는 뭐 정보 발표도 계속 이렇게 뭐 몇 명이 나타났고 유전자약이 뭐고 자세히 나오지만 환자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가 잘 안 된 상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신데 걸렸구나는 아는데 본인이 상태가 어떤지는 진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질병관리본부에 혈액 검사한 걸로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가신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진료 받으러? 그렇죠.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뭐 정부에서 이게, 뭘 해줄? 아니죠. 이게 거를? 이제 대학병원을 예약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기 뭐 저기 직업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뭐 아주 응급실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조금 미루는 아무런 증상도 없고 있고. 하니까 굳이 막 서둘러서 뭐 어디든 가서 진료받고 이런 건 아니시고 네, 그래서 먼저 이걸 좀 일찍 인지하신 분들이 있어요. 발표되기 전에 그러신 분들도 이제 같이 모여서 뭐 특정한 지금 대학병원으로 많이들 가실 것 같습니다. 모여서 한 곳으로 아예. 네. 특정한 대학병원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저기 다닙니다. 그랬더니 저도 글로 가야겠네요. 우리 집하고 가까우니까. 양천구잖아요. 비슷한 곳에 사시는 분들. 지역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의원이니까 그 지역에서 주로 환자가 발생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양천구에 있는 대학병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 네. 거기로 많이 가시는군요. 네. 그 지금 뭐 뉴스에 안 났는데 피해자들한테 들은 뭐 재밌는 얘기 이런 건 없습니까? 재밌는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 지금 힘드신 분들인데. 재밌는 이라기보다 이렇게 좀 새로운 흥미진진한 이야기. 흥미진진한 얘기, 제일 흥미진진한 거는 배상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가 좀 머리가 아프죠. 일단은 현재 자기 돈 내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치료를 이게 되게 골치 아픈 게 그러면 치료비가 얼마 들 거냐의 문제잖아요. 배상이다 그러면은 실제 치료비와 뭐 그다음 위자료 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지금 치료받으면 4,600인 거예요. 그렇죠? 4,600. 네. 아까 말씀드린. 네, 표준 치료 방법입니다. 대한간학회에서 1A 등급으로 권고하고 있는 치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게 급여가 된 이후가 되면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급여 협상이 되면은 본인 부담금 떠나서 일단은 급여 협상이 되면서 보통 가격은 3분의 1이 깎이거나 반으로 깎이거나 하거든요. 정부가. 그러면서 또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또 본인 부담금 3분의 1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3분의 1이 깎이는 경우는 그렇죠. 흔하죠. 3분의 1이 깎이는 경우가 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그래도 3천만 원 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환자가 얼마를 부담하냐의 문제인데 환자는 이게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죠. 네. 급여만 되면은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하위 10%는 120 약, 상위 10%는 약 500만 원까지만 본인 부담을 하니까 요게 적용이 돼서 대부분의 환자는 약제 값으로 200~300만 원 안내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단의 계획은 원래 이게 의료사고이기 때문에 환자가 다 비급여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급여 처리해주고 자기네가 구상권 청구하겠다라는 것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발표했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차액은 이제 그러니까 급여만 되면 급여가 되면은 그렇게까지 뭐 일단 치료비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급여가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해지겠네요. 가격이 워낙 고가라서 급여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도 급여를 시켜줄 수는 없죠.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시킬 수는 없죠. 그 환자들을 위해서 그럼요. 갑자기 계획이 없던 거를 급여하기도 어려울 테고. 그럼 만약에 4,600만 원이 든다. 그리고 언제 급여가 만약에 지금 한두 달이야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게 점점 길어져가지고 뭐 1년 2년 걸릴지 전혀 전망이 없다, 계획이 없다. 그러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1차적인 협상은 6개월 안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민의 신청 있으면 9개월까지 연장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결렬이 되면은 이제 아주 골치 아프어지는 거죠. 그렇죠. 약가 협상이라는 게 뭐. 근데 평균 다 4,600만 원이 필요해요? 전부 모든 감염자들이? 지금 먼저 들어온 약이 요 약 이름 되죠. 하본이라는 약이 지금 이제 논의된 약이고요. 먼저 들어온 약이 그 다클린자랑 순베프라라는 약 두 가지 약을 먹는 건데요. 이 약은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렴해도 뭐 850만 원 정도. 세 달에. 네, 6개월입니다. 이 약은. 6개월에 800. 그다음에 환자 부담은 한 260만 원 정도. 근데 그것도 1A형에 듣는 약이에요? 왜 얘기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만큼 비싸다. 원비가 우리나라 환자의 절반 정도인데 원비에 쓸 수 있는 약이 지금 800만 원대 중반에 나온 약이 있는데
여러 유전자형을 쓸 수 있다고 해서 3천만 원, 4천만 원 달라 그러는 게 과연 맞느냐 됐느냐 이런 논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왜 그 가격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유형에 쓸 수 원비가 전 세계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게 상품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높구나. 많이 생산을 못하니까. 뭐 해봤는데 거의 지금 이 먹는 약들 시험 간염에서 이렇게 먹는 약이 10몇 개가 이렇게 우르르 쏟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 뭐 2, 3년 더 기다리면 몇 개가 더 나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쏟아진 상황이니까 조금만 약점이 있으면은 거의 상품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가 그냥 만들었으니 한국에서라도 좀 팔까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할 정도로 좀 싸게 나온 거죠. 그렇구나. 환자들의 이제 치료 관련 만약에 급여가 됐어요.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우리 변호사도 있으니까 한번 상의를 해봅시다. 급여가 됐으면 일단 보험 처리를 한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를 해요. 다나의원에다가. 근데 다나의원이 지금 만약에 파산 상태로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김변? 다나의원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 여력이 과연 있느냐, 그렇죠. 70몇 명을. 네. 당연히 그것도 힘들다고 한다면은 공단에서의 구상권 행사가 그냥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상권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지는 못하겠죠. 그럼 그냥 나라에 돈 내주고 네, 나라가 손해 보는 거죠. 네. 건보 재정이 손실이 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50명 환자 곱하기 4천만 원만 계산해도 20억이잖아요. 네. 이것만 해도. 네. 이게 조금 나가면 일단 발표문을 좀 볼 게 있어요. 뭐 감염자 77명,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발표된 게. 그다음 78명, 환자 그다음에 바이러스 양성 55명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감염자는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55명은 현재도 걸려 있는 사람인 거죠. 나머지 차이는 그냥 급성 감염을 앓고 지나가신 저절로 나온 거죠. 사람들. 네. 저절로 나온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는 유전자형이 좀 특이한 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아까 말한 그 수혈 감염 때문에 그때 2005년도에 위원회가 꾸려졌어요. 거기 참여를 했고 보상 기준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만드는데 제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지금 계속 이제 연에 몇 번 정도씩 수혈 감염에서 이제 심의를 하러 다니는데 거기는 위자료가 이제 2,000에서 4,000이 나옵니다. 시험 감염인 경우에 수혈 감염 걸리면 위자료만 간 기능이 정상이고 증상 없으면 2,000, 간 기능이 이상이 있고 증상이 있다 그러면 4,000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치료비가 실비로 나갑니다. 치료비는 실비로. 네, 그게 이제 기존에 이제 국가에서 운영한 제도상인데 그거에 준한다 그러면은 뭐 훨씬 더 위자료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고민스러운 건 뭐냐? 지난번에도 대불금 얘기하셨잖아요. 저기 중재원에서 하고 있는 중재원 대불금 얘기를 했는데 뭐 그쪽도 사실 만나봤습니다.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게 뭐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거나 중재가 되면 그쪽에 근데 원장님이 돈이 없다 그러면 그렇죠. 대불금을 이용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판결금을 다 좀 우리는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고민스러운 게 뭐냐? 공단이 그러면 대불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네. 이것도 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다나연이 못 주면 그때 이 대불금을 땡길 수 있느냐? 법 해석상 좀 어려울 것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일단 그건 좀 다른 느낌. 저도 중재원도 비슷한 답을 했죠. 그 공단은 못 정부 기구들끼리 서로 뭐. 네. 그러면은 이게 대불금은 그리고 이게 모자르거든요. 쌓인 돈에서 모자릅니다 지금. 네. 이걸 다 해주려면 대불금이 모자라요? 네. 그거밖에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위자료 4천만 원에 치료비 4천만 원 해서 1인당 8천만 원이 든다고 하고 환자가 50명이면 40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40억도 없어요. 대불금이 종별로 재정이 쌓여 있대요. 상급종합병원. 의원. 또 그렇게 돼 있어서. 네, 그래서 의원급의 재정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뭐 또 알아보니까 부족하면 다른 종의 걸 끌어다 쓸 수는 있는데 일단은 부족하다. 현재 의원급에 쌓인 돈으로는 뭐 그런. 근데 치료비는 공단을 통해서 이렇게 뭐 구상권을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 위자료라고 하는 게 맞죠? 이런 경우에도. 그렇죠. 위자료. 위자료는 개별적으로 민사소송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환자들이 여럿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아마 준비하고 있어요. 법무법인이나 개인 법률사무소들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환자분들은 본인 상태를 정확히 모르시니까 네. 일단은 진료를 제가 이제 10여 분 모임은 이제 접촉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서로 연락처 모르잖아요. 정부에서 뭐 그렇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서로 모르는구나. 네, 모르죠. 근데 이제 동네 의원이고 맨날 수행만 되니까 아름아름 이제 수다를 떠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네. 옆자리에 이제 누워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허. 그랬던 분들이 있고 직원도 걸렸잖아요. 그렇죠. 직원들도 이렇게 또 피해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연락처를 좀 직원들은 거기 저 차트 보면 명단 전화번호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몇 분이 이제 모여 있긴 한데 대부분이 아직 진료를 안 받으신 상태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구나. 소송을 알아볼 수 있는 단계까지도 안 가신 거죠. 병원에서 당신이 치료비가 얼마 든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머 이거는 뭐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 파악을 잘 못하고 계세요. 아니 뭐 어떻게 됐든 환자분들은 지금 날벼락이네요. 이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1년 전에만 터졌어도 이 약들이 안 나왔을 때잖아요. 안 나왔을 때. 그러면 완전 난리 났을 것인데 치료약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치료인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새로운 약이 나왔던 시점에 터져서 그러니까 치료 효과도 낮으니까 간암으로 발생할 위험도 더 높고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훨씬 고통스럽고 하니까 뭔가 하여튼 환자분들이 겪을 고통이 훨씬 컸을 텐데 지금은 그나마 새로운 약이 있어서 돈만 들이면 나머지 고통은 좀 적어진 상태이긴 하다. 위자료에서는 좀 줄어들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위원회에서 그 위자료 기준을 2,000, 4,000이라고 한 이유는 그 인터페론이나 뭐 이런 것들 부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책정된 거네요. 그러면. 실은 제가 이거 다나위원 딱 사고 터지는 날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날 저희는 몰랐어요. 끝날 때까지. 우연히. 저는 끝나고서 일찍 나와서 회의만 딱 끝나고 바로 나와서 이제 몰랐는데 중간에 연락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조사 과정에서도 그 수혈 감염 조사랑 비슷하게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그 헌혈 기록이 있냐 이래가지고 조사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B형 간염이 그 위자료가 1,500, 3,000이고 C형 간염이 2,000, 4,000이거든요. 그 위원회, 제가 참여한 위원회가 그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는 아닌데, 제가 의견냈던 게, 이게 병의 중증도가 달라져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의견을 다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B형하고 C형하고 좀 조금 C형이 더 높은 거는 좀 맞지 않다. 어떤 식으로든 조정은 좀 필요하다. 신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검토를 하자라는 내용만 그냥 잠깐 지나갔는데 딱 그 뒤에 터진 거죠. 그러네요. 그 B형 간염은 액수가 얼마예요? 위자료가? 만약에 1,500, 3,000. 1,500에서 3,000. 네. B형은 1,500에서 3,000 수준이었는데 C형은 2,000에서 4,000이었던 게 과거의 기준이고 현재까지도. 현재 기준인데 그거는 이제 그 치료의 사이에 고통 좀 이런 고통이 건데 달라졌으니까 잘 치료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됐다. 그렇죠. 그런 이벤트가 있는 거네요. 자, 저희가 지금 치료제 신약 기준으로 약값이 뭐 4,600만 원 현재는 그리고 위자료에 해당하는 것도 2,000에서 4,000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취재진이 다나의원 쪽 관계자들 그리고 환자. 피해자 측들하고 계속 연락을 좀 하면서 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최근에 들리더라고요. 그 원장 부인이 피해자 중에 한 명한테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하자. 합의 조건은 4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건 밝혀지기 전에 이미 합의를 하신 분들도 몇 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터지기 전에 한 400만 원 수준에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고. 자, 김변. 이런 식으로 사건이 터지기 전에 즉 C형 간염이 뭐 어떤 병인지 치료비가 얼마 드는지 뭐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합의 안 돼요. 합의했다 하더라도 무효죠, 그거는. 아니요. 그 정도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당사자 그 당시에 그 부분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한 거죠. 추가 청구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합의했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끝은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 사고랑 비슷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400을 불렀는데 이제 합의를 안 했고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다른 액수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 액수가 상당히 황당하더라고요. 얼마 불렀을 것 같아요? 전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박 기자 들었어요? 저는 같이 봤습니다. 200만 원으로 퉁치자고 수정 제안을 해왔다는데 그건 또 왜 그러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고 왜냐면 피해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갖고 원래 있는 재산 갖고는 거구나. 그거 다 쪼개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만약에 이거라도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도 있겠네. 일종의 흔한 얘기로 빚잔치 개념으로 들어간 거죠.
환자 입장에서 지금 뭐 200이든 400이든 이런 액수로 합의해줄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네. 현실적으로는 주는 대로 일단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력이 없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놓고 그 금액은 일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라도 받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소송에서 불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민형사상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만 안 쓰시면은 그거 안 쓰면 합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주겠죠. 안 물론. 주겠죠. 네. 뭐 형사상. 근데 그 급박한 상황에 나머지 추가 청구 부분 가능합니다. 합의를 해도.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민사상 합의는 형사처벌을 좀 면하기 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원장님 같은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피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죄목이든 간에 피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장애 2급이시잖아요. 중증 장애인이셔서 과연 뭐 실형이 나더라도 수감이 안 되나요? 수감은 되더라도 이게 뭐 형집행 정지 이런 가능성을 배제를 못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뭐 사모님도 구속이 되실 수도 있겠죠. 같이 공범. 그렇죠. 죄질로 보면은. 근데 보통 부부를 동시에 그렇지는 않죠, 원래는. 잘 안 하죠. 네. 잘 안 하는 건데, 그건 또 일반적인 경우고,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문가잖아요. 아니, 판단하는 전문가요. 판단하는 전문가. 네.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두 분 다. 죄질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사모님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내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아픈 사람은 아파서 뭔가 이렇게 좀 판단력이 저하됐거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라는 게 있지만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보면은 그래 문을 닫았잖아요, 한번. 네. 문을 닫고 다시 개원을 해서 계속 했을 때는 과연 그 의지가 다시 개원하려고 했던 의지의 진정한 의지 누구냐 이거죠. 근데 이 병원, 그러니까 의사업에서는 이거를 사무장 병원이다. 실질적으로는 뭐 부인이 운영한 사무장 병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환자 증언이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이분이 2012년도에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있으셨죠. 그 이전에도 똑같은 진료 형태였고 감염은 2012년, 그러니까 2008년부터, 그러니까 교통사고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었다는 걸 질병관리본부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간호사나 환자 증언은 원장님이 진료나 주사는 주도적으로 다 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원장이 주사는 주도했다. 네. 그러니까 뭐 부인이 옆에서 계속 부축은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진료를 주도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뭐 부인이 뭐 이렇게 다 오더를 내리고 뭐 이런 얘기도 중간에 나왔었는데. 오더라는 게 없대요, 이 병원은. 그냥 주사만 맞는데요. 다 앉아가지고 다 누워서 10명이 누워서 들어오면 그냥 일단 꽂고 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약이 들어갔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안 드러났죠. 안 나왔고 추정하기로는 뭐 이뇨제하고 스테로이드하고 뭐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죠. 시험관념에다 스테로이드를 놨으니 뭐 잘 키워졌겠죠. 그렇죠. 바이러스들이. 영양분을 공급해 준 거군요. 그런 거의 뭐 그런 느낌. 급성 간염에서 완치되는 가능성을 낮춰주는 거죠. 상태를 더 악화시킨 거죠. 그 주사를 그러니까 균도 주고 균 잘 자랄 환경도 제공해 준 그런 셈이 된 거죠. 근데 법적으로 부인이 사무장 병원을 한다. 부인이 주도하는 되나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부인이 되게 가족이니까 돕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소유도 분리되어 있지 않고. 뭐 가족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적인 측면에서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병원의 운영 방식을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냐, 그걸 봐야겠죠. 헤게모니를 누가 갖고 있었냐. 애매한 순간. 헤게모니. 왜냐하면 대부분의 동네 의원의 헤게모니는 다 원장 사모님들이 갖고 있지 않나요? 다 사무장인가요? 이제 그 중에서 의료 행위에 대한 결정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의료행위 말고요, 뭐 이렇게 증축을 한다거나 직원 채용이나 직원 채용한다거나 경영과 굉장히 중요한 결정권. 원래 사무장의 가장 원형은 사모님이에요. 원래. 네, 원래. 사모님 또는 장인어른. 장인어른. 네. 그렇죠. 네. 처남. 그러니까 그것도 결혼한 상태에는 사무장이 안 되고 이혼하면 그때 이혼해서 복잡해지네. 그러면은 장인어른이 사무장이 되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인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혐의는 환자에 대한 C형 검사 오더를 냈다는 것뿐이고, 그래요? 그 부분 다른 부분은 지금 그 보도 자료인데 나온 게 없어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C형 간염 오더를 내렸다.
검사 저 사람 한번 해봐. 확인해봐라. 이걸 한 거죠. 급할 때 급하니까. 그렇죠. 개인 거죠. 그때. 뭐 재판하던 과정에서 많이 나갈 구멍이 있겠네요. 그 참. 근데 사무장병원보다 사무장병원 자책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험 청구를 많이 했을 경우라면. 네. 근데 그렇게 보험 청구를 많이 안 했던 경우라고 한다면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로 가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훨씬 형이 셉니다. 근데 지금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시형 간염 검사해봐라 요거밖에 없다라고 주장해버리면 그럼 또 이제 밝히는 게 글쎄요, 좀 이제 수사기관에서 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자들 간호조무사들 다 소환해서 조사했대잖아요. 초점이 있을 건데 그거는 곧 밝혀지겠죠.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 사모가 많이 관여했던 건 아니냐. 하여튼 아까 우리 농담이었지만 수많은 개원가에 알고 보면 이게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은 따로 계시니까 사모님들 그 경우에는 그것까지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 카인 오브 사무장병원의 성격을 띠고 있군요. 그러고 보니 지금 현재 조사 대상이 2,268명인데 그 중에서 지금 1,055명 네. 검사했다. 앞으로도 그러면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죠. 이제 또 배제된 사람이 600여 명도 629명 배제는 왜 배제된 거예요? 뭐 주사를 안 맞았거나. 처방을 안 받았고. 그럼 실제로 지금 검사가 필요한데 아직 안 된 사람은 600여 명.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다 차트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트 자체를 안 맞는 경우라든지 가능성 있는데 아마 어딘가 장부는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게 압수가 됐을까? 근데 이 629명 분들 중에 배제된 분들 중에 난 너무 내가 좀 불안하다 받고 싶다 이러면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해줄 것 같고요. 이게 또 가족도 해주고 있어요. 그분들의 가족 감염되신 분들은 가족은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물어봤더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상생활에서는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C형 간염은 진단되면 가족 검사는 기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임신을 통해서도 5% 정도 가능성 있죠. 임신으로 여성들 많이 갔었을 텐데 그 중에서 결혼해서 애 낳는 경우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실은 수혈 부작용 특정 수혈 부작용 보상 규정 만들 때도 그걸 논의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치료비를 실비로 뒀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가족 내 감염이 2차 감염, 3차 감염 넘어가면 그것도 해줘야 되지 않냐가 제 주장이었죠, 그때. 참 2015년은 이래저래 감염병 관련한 이슈가 보건의료계에 참 많았던 메르스 있었죠. 건대에서 집단 발병, 이상한 병, 희귀한 병 하나 터졌죠. 네. 그리고 이게 다나의원 C형 감염 도 있었고, 뭐 좀 푸닥거리를 좀 하든지 감염내과 의사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네, 마이너 중에 마이너이셨는데 내과에서는. 네. 자, 오늘 오랜만에 출연하신 윤구현 대표와 함께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윤 대표님 뭐 좀 어땠어요? 오랜만에 오니까. 재밌고 좋네요. 사실 이거 잘리고 나서 안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마지막 방송 때 악담을 했죠. 라포르시안에서 똑같은 거 만들면, 라포르시안과 똑같은 거 만들겠다 이러고 갔는데 안 만들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그래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2016년에 개편도 준비하고 있는데 좀 자주 좀 나와가지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실은 지난번 방송할 때 왜 안 부르나 했었어요. 다나의원 할 때? 왜 안 부르지? 내가 중간중간에 소스를 막 주고도 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부르시더라고요. 그럼요. 따로 모시고 더 길게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자, 오늘 윤 대표님 감사합니다. 요즘 환자의 경험이 중요한 화두인 것 같던데 환자의 경험이 뭐지?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환자의 경험이란 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서 환자가 느끼게 되는 감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상호작용의 총합으로 이는 의료기관이라는 조직의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 어려워. 이런 설명도 있죠. 환자의 경험이란 당신이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배우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멋진데? 그 말은 누가 했나요? 폴 슈피겔만과 브릿 베렛이 쓴 Patients Come Second라는 책에 나와. Patient Come Second? 환자는 두 번째다? 환자가 첫 번째 아니었어?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래. 책 제목도 환자는 두 번째다. 이런 책도 있는데 환자의 경험이 혁신이다? 환자들은 사물이나 숫자나 질병이 아니다. 환자는 병원의 미래다. 클리브랜드 클리닉 환자 경험 개선 프로젝트. 환자의 경험이 혁신이다. 이런 건 좀 읽어줘야 돼.
자, 오늘 우리 윤구현 선생님 모시고 아주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다 알고 계시죠?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12월 11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